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이어 무피소가 들어간 백수호 제품, 그러니까 가짜 백수호 때문에 뿔났던 소비자들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했더니 내추럴 엔도텍 제조사에 혐의가 없는 걸로, 고의성이 없는 걸로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홈쇼핑 또 제조사는 다 환불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던 소비자단체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또다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노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는 없을까요? 협상장에서 결국 자리를 떴던 노동계측 얘기를 오늘 들어봅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좋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와 소폭 다른 것은 전일은 패닉과 같은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냥 일반적 하락 수준의 흐름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제하고는 조금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요? 어제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추가 하락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래소 기준으로는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서 더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 나타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그나마 버텼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 흐름들이 대체로 좀 방어적이었다. 반면 중소형주들이 포진이 많이 된 코스닥은 패닉 장세였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반대였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5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한 이후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장 종료 때는 24.08포인트 1.18%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2016.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3.42포인트 0.47%가 하락하면서 726.22포인트 기록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이면은 이제 2010도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또 2000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 하우스 뷰라고 표현하는 영어를 네.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회사의 전망은 그리스 사태가 나타나면서 약 한 1950 정도 봤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 그리스가 문제였다면 전일 대형주가 안 빠진 것도 좀 의아했고요. 금일 미국에서는 잘 방어가 됐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그리스 문제라기보다도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의 시장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종목별 흐름이 아니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마치 하나의 개별 종목처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분 이전 시세를 보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무려 지수상으로 5.3% 빠지고 있고요. 심천도 2.5% 정도 빠집니다.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상하이 비지수는 무려 7.29%나 빠지고 있는데요. 네. 가격 제한폭이 10% 아닙니까? 예. 네, 가격 제한폭이 10%인데 지수가 7% 빠진다면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종목은 하한가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도 좀 심리적으로 네. 상당히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중국의 하락이 한국의 유탄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약 4천억 정도를 팔아치우면서 그런 흐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양상도 조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내리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제약 바이오주까지 계속 조정을 받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올랐다? 네네. 예. 보통 이제 지금 시장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상승하지도 못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은 풍년인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식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돈이 더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적은 없습니다만 미래의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많은 투자의 자금들이 진입이 됐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 가치,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우리가 이제 본질 가치 대비 좀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가를 하락했던 부분들이 조금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양이 조금 달라진 흐름은 바이오 제약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 등이 하락을 이제 마감을 하고 소폭 반등을 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내일 정도 되면은 다른 바이오 제약 업종들도 네. 하락폭을 좀 멈추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전일에 비해서 약 2조 원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은 보통 하락할 때 거래가 주는 것은 하락의 마감과 궤를 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당한 조정이 좀 진행된 것 아니냐 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은 이런 장세가 더 갈까요? 네, 중국 시장 흔들림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게 맞다면 중국 네. 시장 안정이 조금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한국의 대형주들은 자리를 잡을 예.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은 하락이 이 정도면 적지 않고 예.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9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으로 따지면은 일정 수준 충분한 수준의 하락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내일이나 이번 주말께 정도가 되면 하락의 흐름들은 조금 지금과 같은 흐름보다는 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겠느냐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도 중국 얘기했는데요. 말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가 더 관심인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0%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6월 12일이 고점이었고요. 그때가 예. 5,166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3,400까지 더 내려갔고요. 네. 3,500선에까지 내려가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일단 거래를 하지 않겠다. 중단 요청을 한 기업들도 좀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중국 상하이 A 증시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한 2,800여 개 되는데 어제 밤에 거래를 중단을 요청한 기업이 한 600여 개였고요. 예. 그 전에 한 800여 개가 이미 거래 중단을 요청을 해서 오늘 1,400개, 오늘 장 마감하고 나면 한 1,500개 정도까지도 거래 정지 대열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거래 중단을 신청하면은 바로 거래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이게 뭐 독특한 그들의 이제 제도인데요. 네. 기업이 먼저 증시 거래 중단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평상시 같으면 까다롭게 굴 텐데 워낙 폭락장이다 보니까 이 관계 당국에서 거의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사유는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다고 써야 하는데 이 규정은 회사 내부에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거래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중대 사안입니다라고 하면서 거래 중단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국도 떨어지는 걸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래 중단을 요청을 하면 3개월간 우선 이제 거래 중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이 관계 당국의 추가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도 거래 중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계 공장이었지만 지금 세계 모든 곳의 성장 엔진이잖아요, 중국이요.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이 많고 그런데 네. 증시 폭락하고 실물 경제 망가지면 우리 큰일이거든요. 그리스 사태보다 예. 오히려 이 중국 증시 하락 그럼요. 사태가 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클 수 있고요. 정부가 부양책을 2번인가 내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약발이 안 먹는 모양이군요. 약발이 안 먹히고요. 또 이렇게 폭락 사태가 나니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다른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고 일종의 립 서비스로 우리 네. 안정적이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뭐 중국 경제에는 자신 있고 각종 리스크와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다, 경제 지표라든가 통계는 모두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화교 기업인 대표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네. 별로 먹히는 것 같지 않고요. 인민은행에서는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양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네.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 증권금융공사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약발이 먹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다리는 수가 뭐 제가 예. 이쪽 중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게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심리를 개선할 때까지 이런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된 숫자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신용거래라고 하는데요. 그 마진거래에 대한 규제를 조금 올해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진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쪽에 대한 그 매수했던 포지션들을 줄이면서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쪽의 그 증시 거래 제도 같은 규제도 좀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표가 좋다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다 하지만은 예전만큼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 여전히 7%는 보이는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꽤 높은 그러니까요. 숫자인데 예.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에 이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한 1년간 80% 오른 것에 약간 반동인 면도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 좀 더 지켜보고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또 수출 중심의 경제잖아요. 그래서 네네. 수출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 좋았다가 네. 요즘 수출도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잘 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죠. 이 산업자원부에서 통계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수출이 좀 전체 숫자는 조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소재하고 부품 부문에서는 꽤 의미 있게 괜찮은 숫자들이 나와서 네. 오늘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상반기 소재 부품 수출 규모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1,34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재 부품 수입은 2.6% 감소한 809억 달러로 나타나서 이 소재 부품 부문에서 무역 수지가 533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재 부품의 경상 수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좀 많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라 부품이나 이런 게 기초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차 산업, 제조 산업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네. 조금 과장해서 해석을 하면 경기 회복 신호의 아주 초기 단계다라고까지도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일본하고의 그 수입 의존도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도 보면은 더 수출이 잘 되는 곳이 있고 더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별 소재 부품 수출을 보면 동남아시아 쪽 그쪽으로 수출되는 게 8.5% 증가한 195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중동 지역이라든가 미국,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꽤 증가세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대한 수출은 62억 달러로 네. 전년 동기 대비 12%가 줄었고요. 이건 N 약세 때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상당히 컸을 겁니다. 예. 또 유럽연합, EU 쪽에 대한 수출은 109억 달러로 10% 정도. 네. 유럽은 요새 그리스 사태로 또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러니까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반기에 이랬으면 하반기는 어떨지 좀 전망이 됐나요? 이 소재 부품이라는 게 한번 쓰면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무역 수지 1,000억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캠핑들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캠핑장에서 화재가 나서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요 네. 관련한 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이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야영장, 캠핑장을 포함해서 지하상가, 경마장, 전시시설 네.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곳들이 손해배상 의무가 없었나 보죠? 그리고 보험 이게 가입이? 예.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뒤늦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의무화 대상이었던 거는 백화점이나 병원, 예.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뭐 영화관, 학원, 뭐 체육시설, 에너지시설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사각지대에 좀 있어서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고령화 다음은 초고령화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의가 네. 있던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진입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주 먼 미래에 대한 통계여서 이게 이렇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통계청에서 오늘 총 인구, 한국 인구와 세계 인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03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요. 네.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감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데요. 앞으로 15년 뒤에 100만 명이 늘었다가 이후 30년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면 굉장히 초고령 인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인구가 많죠. 노령 인구가. 고령 인구 비중이 올해 13% 정도, 고령 인구는 이제 65세 이상을 예.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올해 13%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24.3%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의 1. 예. 2060년에는 40.1%가 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들이 다 일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거꾸로 고령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를 말하는데 네. 올해가 73%였는데 2060년에는 49%로 네. 줄어든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뭔가 사회적인 개혁이라든가 뭔가 네. 바뀌면 이런 통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이어 무피소가 들어가 있는 가짜 백소. 이 파동 이후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단체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10개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까지도 환불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검찰의 결정은 제조사의 고의성이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다 환불하고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백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또 해야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 한 분당 4장 드립니다. 또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는데요. 그냥은 안 드리고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은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서울특별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규 주무관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이란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담장을 허무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한 골목에 5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생활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우선의 도로를 만드는 데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이제 언제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지만 그 예산 집행 일정이 있으니까 연초에 신청하시면은 그게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아파트의 경우도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주택의 경우는 주차면수 한 면당 8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2면대는 950만 원, 이후 추가 한 면씩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대 2,7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732면을 확보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획 중인 게 물량이 더 있어서 1000면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을 때 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내 집 앞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조경시설까지 해줍니다. 저희가 골목 미관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장을 원래는 허물 때 펜스를 못 치겠었는데 현재는 1.3m 이하의 개방형 펜스를 쳐도 저희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CCTV나 방범창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인터뷰는요. 검찰의 무혐의 판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짜 백수 사태, 소비자 피해 구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무피소가 들어간 백수호 제품, 가짜 백수호 제품이죠. 이 구입한 소비자들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혐의 없음이 인정이 돼서 지금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런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환불과 보상 문제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다시 잘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홈쇼핑사나 제조사는 기존의 환불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셨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짜 백수호를 구입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환불과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금 기존의 입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 한해서 남은 양만큼 환불을 해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일부 없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입했지만 없는 소비자에 대해서 적립금을 약간 주는 곳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일부 업체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한 2분의 1 갖고 있으면
그 제품값의 2분의 1만 보상하고 이미 다 섭취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 먹었을 때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문제된 제품을 먹은 것 자체대로 더 네. 불안감이 커지고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환불 정책은 소비자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TV 홈쇼핑으로 많이 판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과 관련해서는 다 당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환불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는 네. 배경이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어 무피소가 들어있다고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났는데 네. 그 이전의 제품에 들어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라는 게 이제 그쪽 주장이고요. 그리고 유해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식약처에서 유해하지 않다라고 발표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그 업체의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는 제품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홈쇼핑사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입니다. 소비자연맹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네. 섭취 여부나 또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백수 제품 구입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는 성명도 내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저희가 그 5월 초부터 예. 홈쇼핑사와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 논의 과정 중에 이제 뭐 식약처의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게 업체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약처의 조사 결과나 또 예. 검찰의 그 조사 결과가 사실 이제 좀 미진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업체들은 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저희는 식약처의 어떤 전수조사나 검찰의 조사와 별개로 과장 광고, 이제 판매 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 업체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위 과장 판매 광고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홈쇼핑사의 부분 없이 5개 홈쇼핑사 모두 기능성에 대한 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소 제품은 그 생리활성 2등급이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예. 걸로 받았는데, 뭐 실제로 뼈 건강이라든지 뭐 안면 홍조라든지 이런 특정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가지 증상들을 들면서 마치 그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대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과장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롭게 소비자 원과 소비자 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식약처에서 그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제조업체와 또 별개로 홈쇼핑사들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홈쇼핑사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식약처 조사 결과도 발표도 그랬고요. 검찰에서 이 제조회사 내추럴 엔도텍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조사만 더 많이 유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판매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큰데요. 근데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이역 우피소가 혼입이 확인이 됐다는 점이 있고요. 또 내추럴 엔도텍이 그 혼입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네.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장기간, 네. 뭐 검찰 조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이역 우피소가 혼입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위변조 사실도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고의성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 제조업체의 과실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검찰에 지금 의견서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가짜 백소 사태로 인한 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열렸고 강 회장님께서 발제를 맡으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고 또 어떤 주장들을 하셨나요? 예, 일단 뭐 검찰 조사 결과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쇼핑사들이 이 기능성 식품을 판매할 때 기능성을 과장함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네. 기능성 과장이 이제 식약처에서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데는 의견을 모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품, 내추럴 엔도토닉 제품에 대해서 그 이어부피소 혼입 여부 같은 것들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상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백수 제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강 기능식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식으로 살짝 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뭐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판결이 났던 경우는 없나요? 일단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건기식의 경우는 식약처나 또 다른 제품의 경우는 공정위에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과실 부분들 뭐 제대로 안 갖추거나 아니면 그 기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성 이상을 광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네. 특히 이러한 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뭐 실제 제품 구입가에다가 거기에 추정 가능한 내에서 소비자가 상실한 재산적 손실, 또 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닐 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보다 더 이상의 그 배상도 가능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정식으로 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런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된 건강기능식품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일단 제품의 경우는 사실 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완제품의 경우가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먹인 그런 경우에 이제 위자료 배상한 사례들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품에 관련한 판례들이 사실 제대로 잘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품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품의 문제가 아니고 표시 광고에 넘어가게 되면 제품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여러 가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홈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에 백소 제품을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 플러스 어떤 정신적인 피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까지 다 배상을 해주다가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는 파산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홈쇼핑사들이 한 홈쇼핑사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거의 절반가량을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판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손해액이라는 것이 1년 동안의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 1년 동안 일어난 매출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뭔가를 팔아서 생긴 이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회사가 뭐 망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홈쇼핑사들이 주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회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 매출액을 보더라도 이익을 포기하는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특히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제품이 나왔을 때 사실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그런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저하 이런 게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수많은 광고비, 수백억의 광고비를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손해라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만큼 많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소비자 한 500여 명이요. 네. 단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이런 소송이 아무래도 향후의 움직임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소비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재판 과정 중에 새로운 사실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소비자들도 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IT 뉴스를 꼽아 살펴보는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유재석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텐센트라는 업체는 한국 게임 기업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윈 회장이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네. 간담회를 하기 전날에 이제 경제부 최경환 부총리랑 이렇게 티몰이라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그곳에 이제 한국관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에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협약을 하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첫 번째요? 네, 마윈이 그동안 한국에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2000년 초에 봤었거든요. 인터뷰는 해왔었는데 이제 기자들이랑 함께 간담회를 한 거는 본인도 처음이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네. 근데 티몰에 한국관 오픈하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간담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담회 때는 이제 알리바바가 한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오픈마켓처럼 판매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마윈이 의도했던 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펑 사브리나라는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그 인물이 이제 알리페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마윈이 어떤 다른 질문, 그냥 알리페이 질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바로 이제 코리아페이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속내를 내비쳤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펑 사브리나가 얘기도 많이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질문들이 좀 많이 됐나요? 아니면 마윈이 그냥 다 얘기했나요? 질문은 거의 한 90%가 마윈한테 이렇게 몰렸었고요. 코리아페이 나온다는 얘기 했을 때 이제 펑사브리나가 몇 마디 했던 게 전부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리페이 그러면은 결제하는 서비스잖아요. 코리아페이도 같은 건가요? 저는 좀 같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리페이는 이제 타오바오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알리바바 밑에 있는 이제 지금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면 오픈마켓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한 번 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이제 자판기나 버스카드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옷을 살 때도 지불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리안페이를 얘기했을 때도 결국은 온라인에서의 결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마트나 뭐 백화점 같은 데서 결제를 코리아페이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런 의도가 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페이예요? 아니면 코리안페이예요? 그 말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코리아페이로 하는 게 코리아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위는 그러면은요. 보통 머리가 아니시잖아요, 이분이. 네. 코리아페이 가지고 과연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일까요? 그거를 지금 이제 어디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데요. 네. 지금 알리페이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바꾸기만 하면 코리아페이의 역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지금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AOS라 그래서 QR 바코드로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이 열렸고요. 네. 티머니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다른데 알리페이로 중국에서 미리 결제를 하면 카드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알리바바가 이런 한국 회사들, 뭐 한국 스마트카드나 뭐 롯데 그룹과 같은 곳들과 제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같은 은행들과도 제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걸 코리아페이로 바꾸기만 하면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 결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는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군요. 네, 수익도 얻어가고 고객이 무엇을 뭐 특정 사는지? 고객이 샀다고 예. 볼 수는 없지만 네. 고객의 어떤 구매 패턴 같은 데이터도 그러니까. 좀 알리바바가 파악할 수 있는 좀 예. 좋은 수단이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향후에 또 이제 사물엔터데이까지 연결이 되도록 해가지고 쇼핑을 잘할 수 있게 네, 고객 그렇습니다.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근데 네. 그동안 아마존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한국 들어온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그래서 한 신문이 터뜨리고 한 방송이 터뜨리고 막 이러면은 또 막 추정 보도를 하다가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잠잠했다 또 나오고 그러는데 직접 진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시장에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진출하기에는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뭐 공인인증서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물류센터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요, 남한이.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땐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몇 년째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규모가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진출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른 목적이란 뭘로 추정을 하시나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모바일 보급률로는 지금 세계 4위고요. 예. 어떤 보고서에서는 1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한국에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죠, 우리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텐센트가 3년 전에 이제 카카오에 720억 투자하면서 네. 9.9%의 지분을 가져갔었던 이유도 결국 텐센트가 지금 게임을 이제 배포하는 퍼블리셔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의 역할을 좀 보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지분을 투자하고 정보를 얻어갔다라고 보는 게 좀 이제 업계에서는 중론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런 역할들. 결국 한국에서는 이제 이용자들의 모바일 기술 패턴이나 뭐 보급률이나 그리고 모바일을 향한 기술들에서는 좀 배울 게 많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텐센트의 카카오 투자는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놀랐던 게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금액도 1조 1,000억 원. 엄청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쿠팡에 투자한 곳은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아니고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본사입니다. 따로 일본에서 있더라고요. 했군요. 예. 네,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한 걸로 보면 되는데요. 네. 결국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제가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거든요. 그렇죠. 34.4%.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한 거는 알리바바가 쿠팡에 투자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네. 그래서 왜 투자했을까를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알리바바 그룹이 좀 취약한 부분이 배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위 업체인 징동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JD.com이라는 예. 그 회사가 지금 중국 300곳 도시에 당일 배송을 하면서 지금 그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조금씩.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쿠팡의 이 뭐 당일 배송 그리고 2시간 배송이라는 어떤 이 로켓 배송이 예. 어느 정도 좀 구미가 당기는 좀 기술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요. 결국 이게 전환 우선주 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네. 어떤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태의 돈이고요. 소프트뱅크는 그렇게 쿠팡에 투자를 함으로써 쿠팡의 어떤 로켓 배송 그리고 예. 모바일을 통한 커머스의 기술과 지식들, 정보들을 알리바바 그룹이나 뭐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에 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란 정말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네. 더 할애를 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유재석 기자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어제 진행이 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 결국 오늘 새벽에 결렬이 됐는데요. 공익위원들은 6천 원 안팎의 가격대를 제시를 했는데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지만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